지방선거 전국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그리고 공감과 미디어연구소 박성원 소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갑자기 만난다고 하니까요. 네. 무슨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확실한 내용은 분명히 있죠. 오늘 의총 방식을 빌려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기초 선거에 정당 공천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공약을 번복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분명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대선 때 공약까지 했다가 대선 때 공약의 경우에는 국회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정당의 공약도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번복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야기로는 위원회 소지가 있고 또 무슨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죠. 당시 정할 때 새누리당 내부의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대법관 지낸 안대희 위원장을 맡았었고 법률적인 검토 충분히 했죠. 그다음에 정치 정당 쪽으로는 장훈 중앙대 교수 등 그 분야에 몇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던 것인데 네. 마치 새삼스럽게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변경의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느냐면은 대선 때 후보로 공약했을 때는 국민들의 다수가 그것을 바라는 심정을 이해를 했고 이것을 공약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이제 선거에 막상 왔을 때, 지방선거에 왔을 때 이렇게 하면 불리할 소지가 있다 해서 이런저런 빌미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가 되겠느냐? 지난번 약속했을 때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호응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공약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될 소지가 크다면은 새누리당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안 지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역풍이 불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논의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6.4 지방선거의 공천을 정당을 출범시키기로 확정했고 네. 특이한 경우 아니라면은 17개 광역단체 전부 이제 공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같은 야권이 일어나서 어떤 입장일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서로 혁신 경쟁해보자. 그동안에 했던 뭐 경쟁적인 동지 이런 이상의 추가적인 얘기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사님. 뭐 이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가지고 협력하자는 것이 일단 이제 회동의 명분인데 네. 일단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일단 좀 간을 보는 성격이 있는 자리이겠죠. 왜냐하면 뭐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결정적 어부지리를 준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뭐 야권,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 연대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가겠지만 네. 서로 좀 응수타진을 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뭐 김한원 원장님 말씀대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 문제는 공약상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 의원도 그렇다면 말을 번복한 것이죠. 작년 정치개혁 과제가 있을 때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안 의원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적이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누리당만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냐고 그렇지는 않죠. 민주당도 지금 현재 뭐 수도권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기초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무소속으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한다면 뭐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정당을 창당하는데 전국 단위에서 공천을 해낼 수 있는가? 안 그래도 인물난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기초단체장을 공천을 하지 않고 광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뭐 새누리당만 이걸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각 세력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각기 당리당략 맞는데요. 대선 때 대의 명분하고 국민의 이익에 누가 부합하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인데 대선 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을 왜 공천 폐지하지 했습니까?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아닙니까? 이게 기득권임에도 분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이라면 새누리당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뭐 상향식 공천 문제라든지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문제도 대안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좀 제로섬으로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로섬 정도는 아니어도 좀 90% 정도 확정된 것 같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정치 현장을 뛰기 때문에 당리당략 차원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그 당리당략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냐, 명분에 맞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야권 연대를 간보기 위해서 뭐 만난다 이런 얘기 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사 지방선거 전에 창당을 결정했는데 이 시점에 스스로 야권 연대라는 뭔가 옆에 넣어가지고 희석시키기를 원하진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당 선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독자적으로 끝까지 가겠다,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라는 분위기를 살려야 할 것인데 이 시점에서 야권연대 간복이다라고 해버리면은 마치 그런 식 해석을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표현했던 적이 본인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이 그렇다기보다는 김한길 대표는 절박한 문제죠, 사실은. 민주당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부분이 부정적으로 있을 겁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만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응수타진 정도는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궁금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만나자는데 좀 적극적일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 의원 측은 계속해서 최근에 마이웨이하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왔는데 왜 만나기로 했을까, 김한길 대표를 지금? 저는요, 민주당의 경우도 현재 야권 연대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독자적으로 경쟁해서 안철수 신당보다 우위에 있고 야권의 전통을 지켜온 정당이고 독자적으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오히려 민주당이 크는 것이지 안철수 신당에 의존해서 큰 입장을 줬을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확산시키기 어렵다.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은 야권의 대표, 수권 정당이 아니라 야권의 n분의 1밖에 안 보이게 된다. 그 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안철수 신당이 육사 지방선거 전에 오는 3월 달에 창당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급해가지고 야권 연대를 타진하는 이미지를 줬을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레 회동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근데 연대 또는 연대라는 말은 아예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볼 때 네. 협력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초선거에 대해서 이제 반새누리당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예. 그 연대라는 것은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초선거 문제를 메인 메뉴로 넣으면서 두 사람이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권 단일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양보란 얘기를 했죠. 내심 이제 심중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인데 네. 그 양보란 뜻 자체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분을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양보한다면 그야말로 단일화의 어떤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상대 의중을 좀 파악하는 뭐 그런 자리는 될 거라고 봅니다. 양보가 심중에 있었던 말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용어가 나온 시점부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 현장에 굉장히 돌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본인한테 서울시장 출마라고 권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보다는 적으로부터 그런 나온 발언이다. 방송에서 많이 추천했던 사람이 박상원 박사가 담대하게 서울시장에 본인이 직접 출마하라는 얘기를 가끔 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저는 그 안철수 의원 그 얘기가 본인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일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최종적으로는 다자구도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요. 국민들이 만약에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굳이 전략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3파전 이상이 본선에 갔을 때 비슷한 명분을 가지고 있을 때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번에는 누가 초점이 돼가지고 당선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석의 여지도 있다. 네. 그래서 단일화 방식이 이전에 했던 중앙당 차원에서의 전적으로 서로의 이렇게 합의를 내서 단일화 방식은 이번엔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굳이 가능하다면은 특정 지역의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후보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것인데 그것도 지금 어제 안철수 신당에서 3월 창당하겠다. 더구나 제주평화공원에서 눈보라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보다도 상황에 따른 단일화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의원이 오늘 그 서울시장 출마설, 본인 네. 직접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오늘 바로 언급을 진화를 했는데요. 네. 그 설에 배후에 조금 있었군요. 이런 중 한 분이었죠. 네. 저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오거돈 전 장관,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17군데 다 공천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3정당이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안철수라는 개인의 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새정치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중심 아닙니까? 네. 직함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본다면
안 의원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정당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새정치와 구체 현실이 접목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죠. 여기서 안철수 개인이 감독으로 뛰느냐 선수로 뛰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17명이라면 예. 상당한 돌풍이 일겠죠. 태풍으로 바뀔 겁니다. 부산시장부터 서울시장까지 전부 안철수가 나간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철수 현상과 그다음에 구체적 인물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생 구단인데 본인은 감독만 하고 선수들은 타 구단에서 방출된 사람들로 꾸린다. 전력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4번 타자 겸 투수를 직접 맡는다면. 옛날에 백인천 감독. 아,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팀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이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거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에서 런칭이 안 된다면 안철수 신당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직접 동판을 계속 주장하고 그런 있는 얘기가 것입니다. 아마 새정추 안에서 아이디어 수준이건 어쨌건 뭐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예. 때. 자, 우선 안철수 의원 오늘 말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죠. 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런 말씀 나눈 적도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그 새정치를 하겠다고 정당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만에 하나 지자체장이 된다면 정당일은 전혀 못하니까 그러면 새정치를 이루겠다는 그 목표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여정 의장이 예. 권하신 적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것에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물론 이런 건 있긴 합니다. 중앙정치에서 새정치를 만들겠다고 주도하는 세력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세력화를 구체화시키기 쉽지 않다. 총선이나 대선 과정이었던 모르지만요. 그 점에서는 지금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신당이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뚝 일어서기는 어렵 거다. 그 점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방향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과정 속에 있을 것이다. 네. 그 점에서는 아마 조금쯤 이후에 플런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오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의석의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의 긴 중장기적인 과정의 하나로 볼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직접 뛰는 것 관련해서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하고 다르게 이번은 현재는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만이 아니라 세력들도 국민이 보고 평가하긴 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의 대권의 가능성을 두고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으로 안착하려고 했을 때 지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뭐 바꿔서 그런 지적을 했고 3년 한 다음에 다시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몇 선 하다가 서울시장을 여러 번 하다가 중간에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바로 지금 이번에 당선돼가지고 다음에 나간다. 이것은 차기 지금 도전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도 도전한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차기 대권에 중간 그만두고 나가는 국민들에게 명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입니다. 지난해 4.24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노원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서 과연 안철수 당시에 후보가 그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되는 게 맞느냐. 노회찬 의원 등등 있고 하는데 그 지역에 나와가지고 지금 당선된 지가 얼마인데 그 지역을 버리고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다? 앞뒤로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 네.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새정치 구호라든 플랜에 여러 가지 어긋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주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가 야권의 재구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창당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야권의 주도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주도권 싸움인데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전 두 분이 시민당을 만들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민한당 내부에서 내재적인 그 해경원리 작업을 하자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민당을 출범시킵니다. 종로에서 그 당시 그 총재를 바로 출마시키면서 이민우 총재를 출마시키면서 예. 신당 붐을 일으켰고 그 선거가 끝나지 어떻게 됐습니까? 민한당은 사라졌습니다. 네. 야권의 재구성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혁혁한 전과를 낸다면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이죠.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우회하면서 과연 3년 뒤 총선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줄 것인가?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 야권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야권 내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저는 걸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그 승부라는 것이 야권의 제1야당을 거는 승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전략적인 사고로서 발언을 하고 있는 윤여준 의장의 경우에는
조금 축소해가지고 광역대 17개 중에서 2개 정도 하겠다. 과거 같은 뭐 4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네. 그런 작은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저는 굳이 이번 올해 전략적인 선택의 기회로 본다면은요, 단지 6.4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730 재보선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의석의 성과로는 6.4 지방선거에서 크지 않더라도 그걸 토대로 해서 6.4 지방선거를 토대로 해서 바로 한 달 뒤에 있는 7월 30일에 7월 재보선 선거에서는 상당 부분이 나올 것이다. 예컨대 쉽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호남권에서 제가 보기엔 2-3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수도권에서 상당수 6-7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신당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1차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어서 바로 한 달 뒤에 도전하면서 원내 의석의 변화를 시도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잘하면은 지금 3당으로 일어설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번에 단 6.4 지방선거 하나로만 결정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당까지도 될 수 있다. 7월 재보선에서. 경우에 따라 현재 3당 6석 아닙니까? 예. 6석이 현재 2석인데 만약에 거기서 2-3석을 확보가 가능한다거나 하거나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움직임에 힘이 살아난다면은 기존에 정당에 있던 분들 중에서 예. 아니면 무소속 있던 분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만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3당, 6-4석을 넘어서면 3당이 될 여전히 있죠. 예. 자, 김성식 전 네.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 합류를 했거든요. 네. 이분도 이번에 그러면 나설 것 같습니까? 아니면 7월에 부산 쪽에는 없죠. 부산 경남. 뭐 수도권에 나설 또 수도 뭐 있고요. 서울과 뭐 수원, 인천 등에 있기 때문에요. 뭐 저는 그런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자치단 출마보다도 현재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서 네. 7월 재보선 영역이 좀 많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미 지금 예상되는 것도 지금 7개 정도에다가 네. 지방자치에 출마하려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 분도 몇 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상당한 수의 지금 재보선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영역에서 방금 얘기하신 김성식 전 의원 등도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아까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정몽준 의원은 어제 발언을 들어봐서는 나올 것 같다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처음에 안 한다가 이 지점이라면 한다는 이 지점 아닙니까? 그럼 예. 중간쯤 왔으니까 이제 상당히 이동을 한 것이죠. 이동을 한 건데, 네. 이제 이게 누군가 앞서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는 대권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공을 했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대권을 가는 지름길이라고 정몽준 의원이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왜 충분히 갑자기 근데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는 뭐 부동의 일이었다가 예. 지금 객관적으로 해볼 만하다는 뭐 당 자체의 여론조사도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이제 안철수 신당이 됐을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당선이 높아진다면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는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김황식, 정몽준, 거기다가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경선에 자력 2등을 했거든요. 당내 득표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최고위원이 여성 당연직이 아니고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 때? 선거에서 예. 자력 2등을 했기 때문에 당내 지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세 분이서 만약에 경선을 한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좀 붐업시킬 수 있는 네. 프로모션할 수 있는 좀 저력이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이 결심해 준다면 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희소식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세 분 한 분 지금 김황식 전 총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포함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정몽준 의원이 만약에 경선에 참여한다고 해서 할 정도가 된다면 김황식 전 총리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왜 정몽준 의원이 이렇게 다시 조금 아닌 쪽에서 가능성을 두는 쪽으로 옮겼냐라고 봤을 때 박 박사 지적한 대로 두 가지 변수죠. 본인의 대권 전략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하나 있겠고요. 하나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쪽이 아니냐 이렇게 네. 판단한 것 같은데 대권 전략에 대한 수정은 두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조금 더 대권의 길을 장기적으로 본다거나 이번이 아니라 17년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본다거나 그때까지요? 아니라면은요 굉장히 신뢰가 되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대권 전략의 최고의 초점보다는 최선보다는 차선으로서 한국 수도권의 장이 되는 것을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구도로 봤을 때 2017년에 새누리당 후보로서 자기가 과연 낙점이 되고 경선에 승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봤을 때 네. 차선으로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수도의 시장이 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혹시 또 정몽준 의원이 보면 나를 너무 깎아보는 거 아니냐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런 대권 전략의 궤도 수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어쨌든 같아요.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존재감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8선 의원에 도전하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연지 총선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별 할 일이 없죠, 사실은. 뭐 차기 2012년 대권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권 문제도 지금 서청원, 김무성 의원이 치열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정치 공간 자체가 오히려 좁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당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공간을 찾아서 그럼 움직이는 제가 게 아닌가. 얘기했던 거 대권 전략에 대한 수정도 포함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 본인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그러죠.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 정몽준 의원의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출마에 대한 생각이 변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선거가 이번 선거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선수를 끼실 생각도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모든 가능성을 갖다가 다 두고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경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무슨 밸리 쭉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경기도를 왜 김문수 지사는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하시는 건지 그만하겠다고 그러셨는지. 자막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 어쨌건 뉘앙스로 봐서는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변수 중에 하나가 네. 주식 백지 신탁제도 이것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지금 공직자 중에 재산 등 공개 대상 1급 이상 포함해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현재 공직자윤리법에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백지 주식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직접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하든가 아니면 신탁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든가 세 가지 방법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현재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3천만 원 이상을 넘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시가도 1조 9천이 되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에 서울시장 출마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본인의 그 업무 영역과 관련된 것이냐. 현대중공업의 주식인데 그게 서울시장의 역할하고 서울시장의 역할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이라는 산업을 운영하는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서울시장의 역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 진영도 되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봐지고요. 사실은 이게 무슨 몇백억도 아니고 현대중공업에 2조 가까이 때 옛날에 한참 주가가 올라가서 3조가 넘었죠. 그것을 가지고 쉽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예로 들고 있는 지금 블룸버그 시장, 전 시장, 뉴욕 시장의 경우에 30조가 넘어서 33조, 35조 이렇게 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건 직접적인 처분하지 않고도 그냥 기업은 기업도 돌아가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시장 아마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대상은 대상이지만은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가름 나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가라고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의 출마는 사실은 신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과언인 게 백지 신탁이라는 게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제 최대 주주의 지위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위원회는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홀가분하게 나오겠지만 아니 그런데 이게 당선 이후에 아마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전에 심사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선 이후에 심사 청구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 이제 재산 등록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당선 이후에 하는 것이고 했을 때만 해당되면은 60일 이내 아니면 연장했을 때 30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냥 백지 신탁 위임하면은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걸로 중기청장 내정자였던 황철주 그분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맡겨놓은 것만 아니고 맡기면 팔아버린다는 거 이제 알고 본인이 뜨거 해가지고 그때 중기청장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측면에서 그 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장 나가겠다면 김만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차선으로 서울시장만 하겠다. 서울시장 하려고 현대중공업을
뭐 포기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용꿈을 꾸고 계시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만약에 이 리스크를 감행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보기에 그게 신탁 대상이고 매각 대상이 아닌 걸로 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서울시장의 역할하고 예. 조선업하고 있는 해양산업 부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미칠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그걸로 본다면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게 자체가 예. 사실은 현대중공업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이 더 크죠. 네.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주로 외통위 같은 데 뭐 소속돼 있었지만은요. 특정 상임위에 소속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라는 역할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장으로서의 현대중공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클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당선됐는데 그 청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 시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걸 해서 매각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예. 시장을 그만둘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동치고 있는 지방 선거 전국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그리고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는 어떤 성격입니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희들은 전시 컨벤션 관련 스토리를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정치평론가 다른 사업도 좀 아니 많이 인문학이니까. 인문학.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박상원 소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